번 해봤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나는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5.18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특히 올해 5.18은 더 의미가 크죠, 그죠?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5.18을 평화하고 이런 그 자택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장관님께서 쓰신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이제 5.18 그 지식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빨치산하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은근히 좀 이렇게 스스로 움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읽어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획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들고 빨치산의 역사를 우리 친근한 우리 역사로 자리매김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오늘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멀리 구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재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단을 걷었던 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학벌이 높은 분들 앞에서는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워낙에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아버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뭐 한마디로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잠시 망설였더니 그분께서 사회주의자 이러시더라고요. 사회주의자 기도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든 사람 앞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아버지는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편견 없는 평등이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길고양이를 봐도 이쁜 애한테 손이 가고요. 못생긴 애는 안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꾀죄죄한 애들보다는 깔끔한 애들이 이쁘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동네 애들이 놀고 있으면 정말 제일 입성이 꾀죄죄하고 코 찔찔 흘리는 애들을 제일 먼저 이뻐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번쩍 안아가지고 이렇게 코 손이나 소매로 이렇게 닦아주고 이러셔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맨날 싸우는 거 1번이 아버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청결관념이 없나? 혹은 미의식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입성이 꾀죄죄하다는 것은 아마도 엄마의 보살핌을 가장 적게 받은 애였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애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표하는 것이 뭐 기왕 깨끗하고 이쁜 애들은 당신 아니어도 만져줄 애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참 잔인한 시대여가지고 동네마다 미친년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미친 놈은 잘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이 더 힘든 세월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시절에는 뭐 그 정신질환을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포기 상태로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정말 뭐 머리에 꼭 꽂고 다니고 뭐 이러셨죠. 저희 동네에도 그 미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버지 또래였고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매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읍내까지 한 8km가 넘거든요. 그 길을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걸어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세요. 그러면 애들이라는 게 참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 양반 들어올 때가 누가 이제 거기 그 양반을 보면 야 미친놈이다 막 이러고 가가지고 돌 던지고 근데 뭐 그래도 피가 나게 정통으로 맞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다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멀리서 이렇게 돌 던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런 애들을 말리고 그 분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요? 밥은 잡쌌소. 빨리 가시오. 집에서 기다리겠소. 이러면 그분이 말을 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몸을 피게 꼬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서 계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어차피 말도 안 할 거를 뭐하러 저렇게 매번 말을 시키나 이랬었는데 아마도 미쳤긴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건넨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글을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를 추억하려고 썼던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사회주의자기만 했다면 굳이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는 계속해서 진보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믿었던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이론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글을 쓰려고 시도했을 때는 사실은 아버지의 이데올로기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 소설을 구상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맨날 그래요. 자식들은 소설가 만들지 말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고 손님을 계속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을 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그분들이 낸 돈도 다 이 양반이 이런 관계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하셨어? 뭐 이런 것도 저는 다 매일 밤마다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이 아버지의 동료들이 한 열몇 분, 열댓분, 그러니까 4테이블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2박 3일을 계속 계셨거든요. 이제 물론 밤에는 여관으로 모셨습니다만은 그 노인네들이 며칠이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위장자수를 했고 나중에 사회안전법이 생겼을 때 전향서에 사인을 하신 분입니다. 그 전향서에 사인을 하신 그리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다 40년 이상을 수감하신 전향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서 사상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40년 이상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분들 앞에 전향서에 사인한 사람들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사인을 하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저희 아빠가 유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속으로는 아마 쟤는 변절자야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건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 감옥에서 사상의 순결을 지켜온 거에 너희들끼리 나와서 현실 속에서 뭐라도 하나를 더 해야지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끼리 순결해지는 것은 네 개인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진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서 어쨌건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늘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가시는 길에 오셔서 며칠을 계속해서 계셔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테이블에는 아버지의 구례 친구들 이데올로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 구례는 벌교나 순천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48년에 여순 항쟁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구례를 거쳐서 지리산으로 입산을 했고요. 그 지리산에서 남부군과 빨치산이 완전히 괴멸할 때까지 구례는 거의 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가장 길게 겪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의식적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산에서. 근데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빨갱이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보급투쟁을 하는데 물건이 좀 많으니까 좀 이거 져다 주게 이래서 져다 줬는데 내려왔더니 빨갱이라고 처형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분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둘 다 미운 겁니다. 그 빨갱이가 같이 가자고만 안 했어도 살았을 건데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내려왔더니 군인이 죽였어. 그 우도 싫고 그냥 좌도 싫고 이 소용돌이에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 이게 아마 그 한국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구레 사람들이 몸에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가 군수할 사람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레 사람들이 300명 이상 사시에 합격을 하였는데 떠르르한 검사, 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다. 그래서 구레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교수하고 있거나 뭐 변호사하고 있거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구레 친구들 만나서 뭐 이데올로기 얘기라고 전혀 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몇 테이블 또 앉아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희 친척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테이블이 몇 테이블 있고요. 누가 제일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언제나 좌파들이 말이 많습니다. 목소리도 큽니다. 한 분들은 조용하고 저쪽 그 테이블에서만 막 그 시골 장례식장인데 뭐 혁명 뭐 전선 막 통일 막 민족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그리고 딴 분들은 고요했습니다. 거의 속닥속닥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밖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지팡이로 화환을 내리치면서 빨갱이가 죽었으면 박수를 쳐야지, 뭐 세금 낭비하면서 군수가 미쳤다고 이러다가 화환을 보내느냐고 막 침을 뱉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국 사회 축소판이구나, 이거 가지고 소설 쓰면 재밌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이게 몇 년 동안 몇 번 쓰다가 계속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쯤의 이유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1번은 5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투쟁,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대의 투쟁을 다루는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 낡은 얘기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 세대의 소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 정도 연배의 선생님들이 읽으시면 이딴 걸 소설이라고 뭐 이럴 수 있을 만큼 가볍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야기 잘 쓰지 않습니다. SF적인 거랄지, 그래서 현실과 아주 무관한 신변 잡기나 이런 얘기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거를 아주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쓰는 것, 이게 요즘 문단의 트렌드인데요.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누가 읽겠는가? 일단 주제가 너무 무겁고 소재도 너무 칙칙하고 젊은 애들이 아무도 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어떤 게 뜨고 나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이렇게 잘 팔리는데 진작에 장편을 쓰지 왜 지금까지 안 썼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착해져가지고 겉으로는 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웃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쓸 줄 알면 왜 안 썼겠냐. 못 썼다. 정말로 못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장편을 못 쓰는가를 여러 차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깨닫게 하는데 구레라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저는 원래 구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갱이인 걸 누구나가 다 아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지나갈 때마다 어른들이 아이,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칭찬을 해줘야죠. 근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4학년 때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빨갱이의 자식이 애비도 감옥에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니까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데 빨갱이 새끼가 공부 잘해봤자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복합된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아이여서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동정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빨갱이의 딸인 것을 모르는 동네로 이사 가자고 엄마를 졸랐고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그 어린 저에게 져서 서울로 이사를 왔고요. 그 익명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임의 착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학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분의 2 정도가 저한테 아예 말을 안 시켰습니다.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반면에 아마도 70년대 운동권이었을 것 같은 제 국어 선생님 한 분은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방을 보여주면서 니네 집으로도 경찰이 올 건데 딴 데 있지 말고 자기 집에 와서 살으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연신내였고 연신내 개천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개천이 거의 썩어서 썩은 내가 풍겼습니다. 그 선생님 집이 그 개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선생님 집을 나와서 그 개천을 따라서 연신내 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걸지 않는 선생들은 병신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 주제에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네들은 진정한 선생이 아니야. 이렇게 깔아뭉갤 수가 있었는데 저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 선생은 미워할 수가 없는데 더 미웠습니다. 그런 동정 따위를 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 익명성 속에 저를 두고 그래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구례는 다 압니다. 그냥 지나가면 누구 집 딸인지 다 알고 저 집에 사촌에 사돈에 팔촌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구례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저는 도시 생활이 썩 마음에 들었고 제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만은 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1년에 몇 번 가는데 정도의 의미는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연로하신데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어디 가서 2년이면 너끈히 가실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2년도 좀 저는 2년까지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면 가실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학교 수업도 정리를 안 하고 한 1년만 좀 편의를 봐달라 해가지고 계약직 교수였는데 그때 강의가 일주일에 20시간이었어요. 그걸 이틀로 몰았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불에서 출발해서 안성 가가지고 8시간 강의하고 차 끌고 서울 가서 다음날 8시간 강의하고 저녁 먹고 뭐 또 전문가 과정이라고 예술대학원 뭐 이런 데 저녁 강의를 10시에 끝내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막 이랬습니다. 나날이 운전 실력은 향상되고 몸은 말라가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엄마가 한 2년 지났는데 아이 아픈 데가 한낱도 없어야 또한 1년 지나니까 아이 눈이 볼가져야 검은 머리가 나야 좋은데 좋은데 몹시 괴로웠습니다. 일단 저는 예술가는 언제나 그 흐름의 가장 핵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구례라는 아직도 자본주의화가 덜 된 봉건적인 데입니다. 굉장히 반봉건적인 이런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우려도 굉장히 컸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청탁도 점점 덜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히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너 우리 잡지 언제 실었던가? 하나 줘. 뭐 이런 말도 오가는데 시골로 내려가니까 청탁도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 인생도 내 문학도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한 2번째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우울해하니까 제 제자들이
얘네들이나 키우면서 마음을 달래라고 고양이를 2마리 사줬는데 이 녀석들의 이름에 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전향입니다. 그냥이 전향이에요. 그 시절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이라는 데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미 사실은 서울서 더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서울 사람들의 관계하는 스타일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제가 새까매서 보기에 촌년 같겠지만 저는 시티걸입니다. 시티걸들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시골은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 분들이 어이 있는가 뭐 이러시는데 어이의 문 열고 들어와. 있는가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의 대답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쑥불쑥 이런 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서울에서 우리 집에 딱 한 친구밖에 들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나 지금 출발해 그럼 딱 얼마쯤 걸리잖아요. 근데 걔가 한 5분 10분 딸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청소를 마저 다 못했으면 잠깐만 기다려 미안해 하고 밖에 세워놓고 어지러운 내 집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이 정도는 보여도 되겠지 싶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 정도면 되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네, 잠옷을 입고 있을지 홀딱 벗고 있을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저는 시골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정면만 보고 다닙니다. 혹시 옆분하고 눈을 마주치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구례에서 어디 잘 나다니질 않고 그런 일을 당한 다음부터는 시골 노인네들을 안 만나는 시간대를 알았어요. 이제 오후 4시 이후에 나가면 어른들을 잘 안 마주칩니다. 일찍 나갈수록 어른들을 마주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어쨌건 무슨 일이었는지 그 마트를 갔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제 팔을 이렇게 딱 근데 팔뚝을 이렇게 그 여자들은 팔뚝 잡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거기 살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같은 거 바로 한 대 쳤을 것 같은데 시골은 일단 평균 연령이 너무 높은 관계로 그럴 수는 없어서 약간 뜨악해서 이렇게 쳐다가 돌아봤죠.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노인 분이세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팔뚝을 잡은 채로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제 아버님 한자가 문자 찬자인데 문창이 딸내미 아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 아버지를 빼다 박아버렸구만. 이 책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의 품평 하의 상은 아버지 얼굴입니다. 엄마는 상의 하 정도 되십니다. 어쨌든 얼굴만 보고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이 가세 하기 전에 시간이 있는가? 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어디를 왜 가는지도 말을 해주셔야죠. 근데 거두절미 어이 가세.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통에 허름한 국밥집 상호도 없는. 그러더니 어이 그거 주소. 아마도 제가 먹을 모양인데 제가 먹을 음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전어 회무침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어 회무침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구례 것들은 회를 잘 못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회라는 걸 횟집이 있다는 것도 대학 와서 알았어요. 저는 구례에서는 이제 겨우 은어회 정도를 드셨고 그래서 아직도 구례에는 좋은 횟집이 없는데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전어회를 드신 것은 그냥 양념장 맛으로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회도 못 먹지만 전어 같은 회는 더 못 먹습니다. 느끼해가지고 기름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래서 저는 회를 잘 이랬더니 안 먹어봐서 그래. 묵어보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안가? 묵어보소. 어쩔 수 없이 그거 먹고 배탈 나서 3일간 고생했는데요. 아무튼 이 시골 사람들의 이 거리 없음, 그냥 훅훅 들어오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어쩌다 보는 분들이니까 참으면 됩니다. 정말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 소설의 실제로 모티프가 되신 분들인데요. 제가 엄마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례식에서 뵙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고요. 아마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보려나?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저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일단 찾아오는 것도 괴롭고요. 두 번째는 뭘 그렇게 들고 오십니다. 시티걸의 두 번째 원칙.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준다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산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제가 아무리 괴로워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신세진 것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주고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게 제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몸에 체득한 인간관계의 기본이었는데 여기는 그 기본이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년은 그분들이 가져온 것에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지를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은 가방이나 화장품이나 보석이 좋습니다. 가격이 확실합니다. 돌려주기 편합니다. 그만큼 비슷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당신들이 직접 키운 토종닭 3마리에 참기름 2병에 찹쌀에 콩 한 대씩 이런 걸 들고 오십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값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소설에서 가장 사실과 똑같은 분은 떡집 언니라는 캐릭터인데요. 그 언니는 나쁘게 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사실대로 썼습니다. 이 언니 같은 분은 진짜 엄마가 전 좋아하신다고 전을 근데 엄마가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드시니까 다른 종류의 전 5종류의 전을 한 장씩 붙여오십니다. 이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일이 귀찮은지를. 일이 5배입니다. 한 가지 전을 5장 붙이는 거 말고. 제 엄마한테도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2장을 붙여서 억지로 먹입니다. 저는 엄마 더 먹어. 그럼 아이 배가 터질라면 터지게 먹어. 그러면 저는 더 먹이는데 그 언니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어떤 선물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를 사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짓밟는 것 같고요. 너무 소소하게 해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은 머리에 쥐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그래도 이 언니의 선물은 유용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꼭 필요한 선물들을 합니다. 그 언니는 그거 말고 이제 물색 없는 남정네들이 선물을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한 녀석은 여수 사는데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던 친구예요.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엄마 고등어를 구워드렸는데 보더니 뭐 이렇게 고등어라고 고등어도 아니게 물장거리를 사다 먹이는가? 그래요. 그래서 불에는 그런 거밖에 안 팔아. 그랬더니 내가 좀 보내줄게. 그러더니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고등어를 처음 봤어요. 상어인 줄 알았어요. 이만해요. 거짓말 안 못해요. 진짜 이만한 고등어를 2박스를 보낸 거예요. 근데 손질이 안 돼요. 이게 제 식칼로 이게 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저씨 보고 도끼로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3마리를 자르니까 냉동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떡집 언니한테 전화했죠. 언니 고등어 드실래요? 그럼 이 언니도 상황을 대충 하니까 또 누가 보냈는가? 그러세요. 여수에서 왔어요. 그럼 갖고 나와보소. 먹을 사람 없겠는가? 이러세요. 그 여수 친구는 저를 여러 번 기함하게 했습니다. 꼬막을 10kg를 보냅니다. 제가 거기다 우리 엄마가 되게 깔끔하셨거든요. 그래서 꼬막을 일일이 칫솔로 하나씩 닦으셨어요.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2시간을 서가지고 찬물에다 손을 담그고 이걸 닦았더니 2시간 만에 한 2kg 닦았는데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지가 까주든가 까서 보내든가 이걸 어쩌라고 10kg를. 한 번은 또 바지락을 10kg를 찾으고 왔어요. 그래서 네가 까 여기서. 지도 한 5kg 좀 못되게 까고는
삶아 먹자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런 물색 없는 선물에서부터 이게 막 정말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사람이 받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니가 하도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얻어먹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가끔 그래요. 언니 나 생김치 먹고 싶어요. 그럼 언니가 아이고 그까짓 것이 뭐가 힘들대 나오소. 그러면 이제 생김치 담아 놓으세요. 근데 제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생김치도 그날 하고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 먹고는 안 먹어요. 근데 언니가 그 성질도 아시고 한 4분의 1쪽 많이도 안 담급니다. 근데 4분의 1쪽을 담그려고 그 양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먹죠. 저 혼자 해먹어도 될걸. 근데 이제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도 하지만 또 이제 어떨 때는 언니 일을 그만큼 봐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해진 겁니다. 그만큼.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나 이제 신간이 편하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이 찌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찐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저보다 뚱뚱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걔는 한 10kg가 빠지고 저는 한 10kg가 쪘어요. 그랬더니 제가 불행만한 다이어트가 없는데 이게 진짜 신간이 편해서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신간이 편하긴 인생 우울하다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 요즘이 제일 얼굴도 좋고 편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살이 쪄서 그런 거 아닐까? 살이 찌니까 후덕해 보이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서는 가까이 오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이런 표정이었대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경계심이 사라지고 밀어내는 게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친구가 한 말이.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제가 시티걸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시티걸이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빨갱이의 딸이라서 생긴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니고 아버지 얘기를 엄마 아빠의 얘기를 빨산의 딸이라는 책으로 써내기까지 그 전까지 누구에게도 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학교 이럴 때야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데 그 죄명은 빨갱이야. 그뿐인 줄 아냐? 우리 엄마도 빨갱이야.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 관계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어차피 그런 말은 못하지만 만에 하나 이 친구가 나의 상황을 안다면 어떻게 대할까? 이걸 끊임없이 재고 따지고 경계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털어놓게 될까봐 매우 경계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빨산의 딸을 쓴 이후로는 그런 상처를 다 뛰어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것들은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그 엄마 아버지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엄마 다 늙었고 돈 한 푼도 없고 전직 빨갱이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날이 늙고 추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말만 계속 또 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엄마한테는.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제 자랑만 하십니다. 엄마가. 그 제 자랑을 제가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근데 그분들은 남의 딸 자식 칭찬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한 달에 2번 꼭 찾아오시는 것은 정말로 늙어가는 내 엄마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가기 전에 얼굴을 더 봐두고 싶고 이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찾아오시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뜰 거라고
그분들도 상상을 못했고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네가 뭐 글은 잘 썼으니까 앞으로도 상은 한두 개쯤 더 받을 것 같았어. 근데 뜰 줄은 몰랐다. 애들이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잘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평생 좋아했던 그 떡집 언니 같은 분은 자기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였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 떡집 언니가 어릴 때는 자기 엄마가 되게 원망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그 집 엄마도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퍼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맨날 남한테만 퍼주고 남한테만 인심 쓰고 나는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게 되게 원망스러워서 엄마한테 제대로 못 불퉁불퉁하고 이랬는데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엄마를 보면 당신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만 우리 엄마 좋아하는 전, 쑥떡 이런 거 해드리고 그 마음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이니까 저한테까지 잘해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명절이 제일 편합니다. 명절날 그 언니한테 전화 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며칠 날 나오소. 그래서 가면 전, 떡, 식혜, 수정과 그다음에 삼색나물, 떡국 이런 게 다 그다음에 새로 담근 김치, 깍두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한 이틀은 제가 밥만 하면 엄마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산해서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빨갱이의 딸인 것도 다 알고 내가 돈 별로 없는 것도 다 알고 내가 앞으로 대단한 작가가 되지 않을 거 뻔히 알고 그 다음에 빽이 있어, 형제가 있어, 잘난 형제가 있어 엄마 가시고 나면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외로운 처지인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어떤 사람도 아니죠. 여러 명이 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준 것을 제가 10년 넘게 받은 겁니다. 그 세월이 아마도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었던 사람에 대한 저의 벽을 깨뜨려 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굴에 오더니 사람 됐다. 제가 원래 싸가지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싫어했습니다. 일단 속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빨치산의 딸이라고 제일 무시한 사람들이 주로 속물입니다. 왜냐하면 속물의 길에 빨갱이 있다는 건 걸림돌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 당연히 싫어했고요. 돈과 권력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는 자 한심했고요. 세상에 무슨 이 더러운 세상의 더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둔한 것들 짜증났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싫었습니다. 애교 떠는 것들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제 주변에는 올곧고 틀린 거 못 보고 그래서 언젠가 출세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누군가에게 대들었다가 까이고 서울대 수석을 하였으나 번역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도 주제파는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리가 모이면 그럽니다. 그때 참았어야지 병신아. 그러게 서로 이제 이러면서 놀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굴에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당히 속물적이기도 하지만 또 진짜 마음은 뒤에 따로 있어서 우리 엄마나 나 같은 사람한테 되게 잘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돈벌이는 또 약속 빠르게 잘하시는 저 오지랖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일에 간섭해도 내 인생이야. 이러는 사람인데 남인 주제에 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 제 인생이 또 우리 아주 단순하게는 제 아버지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게 그 무수한 오지랖 덕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장에 그렇게 일이 많이 필요한 줄
장례를 치르고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렁가시처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중에 어느 장례식장 가서 보니까 이를테면 도토리 묵 하나를 추가를 해도 상주가 다 사인을 해야 되더만요. 그래야 나중에 계산을 하니까 그거를 떡집 언니랑 또 누군가가 다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니가 돈 얼마라고 그러길래 계산한 것밖에 없고 부고도 누군가가 다 알아서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사망진단서 이런 거를 장례식 할 때 쓰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전 상주가 저 하나인데 그거를 제가 때로 가면 그 사이에 손님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오지랖가 다 미리 그것도 나는 10통씩이나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건 미리 다 떼다 주셨고 장지를 어디로 할 건가 자기네들이 토의를 거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답을 내밀어 줬고요. 이런 오지랖퍼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너무 내 관점에서 단면적으로 봐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장편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반속물적인 반자본주의자인 이런 애들만 등장해가지고는 장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물도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이라는 것도 빚어지고 이래야 장편이 되는 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처음에 몇 년 쓰려다 포기했던 이 소설을 이거 쓸 수 있겠다. 근데 주제도 바뀌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아버지 시대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 조금 더 쓸 수 있었을 것, 더 깊게 바라봐야 했던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걸 쓰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 하에 서울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시티갈 정도가 아니다.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데 이 계산 없는 관계가 주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쓸 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일단 무조건 가볍고 경쾌해야 된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찾은 답이 진리인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이 복잡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저한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는 법률 스님한테 물으시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그 피해의 당사자, 이해의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한 화해는 쉽지 않다.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는데 옳든 그르든 누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죽고 죽였던 그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한은 진짜 화해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야 한다.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야 우리가 화해든 무엇이든 늘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화해라는 말조차도 나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 거의 가고 계십니다. 남부군으로는 저희 엄마가 유일한 생존자고요. 98쯤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렇게 많이들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분들이 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화해를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첫 문장으로 선언을 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가벼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해도 이 비극을 가볍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탄생했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하는 삶의 작별이 절대로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를 배신할 수 있는 표현이 뭔가, 이거를 코미디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급적 우스꽝스러운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죽음의 무거움이 덜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바꾸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좀 쌍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지한 죽음을 조금 이렇게 배신, 뒤통수를 때리는 표현이라서 그래 바꿔 죽었다고 하자. 어디에 박은 게 가장 웃길까를 고민하다가 전봇대라는 것은 어쨌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요즘 사람들은 다 전기로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사회가. 그래서 그 소통의 수단인데 우리 아버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사회주의적 방식의 소통을 꿈꿨던 사람이고 그 어긋난 소통을 전봇대 머리를 바꿔 죽은 것으로 표현한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문장을 만들고 났더니 뒤에는 쓰기가 되게 쉬웠었고요. 그 쉬웠던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불에 사는 12년 동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을 연구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의 다릅니다. 그 대신에 그 캐릭터의 본질은 다 실제 있었던 인물로부터 따온 거고요. 그 캐릭터를 더 잘 살리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가공된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런 가공된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분들의 핵심, 이분들의 아름다움의 정수는 무엇인가를 제가 다 12년의 학습을 통하여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쉽게 쓰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볍고 경쾌한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이 소설을 읽고 그 빨치산 어른분 한 분이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어떻게 목숨 건 우리들의 투쟁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조롱할 수가 있나. 이것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고 아버지와 사이도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화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버리면 그것은 무슨 뭐 성서도 아니고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화자인 딸이 보통 사람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자와의 거리를, 화자의 시선을 더 차갑고 냉정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 소설적 장치로서는 이 소설은 사실은 구성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갈등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는 죽었고 화해는 할 겁니다. 맥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죽은 자를 두고 죽은 자의 시신을 훼손할 것도 아니고 복수를 할 것도 아니고 죽은 자 앞에서 화해를 안 하고 나는 죽음 앞에서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예견되어 있는 소설이라서 그리고 갈등 구조도 단순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 화자의 태도를 가장 냉정하게 만들어야 그 갈등의 긴장감이라도 그나마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소설적으로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자의 태도를 그렇게 좀 차갑고 냉소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 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막 웃어요. 야, 요즘 시대에 빨갱이로 뜨다니 말이나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네가 큰일. 그 친구는 이 책을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대충 써도 된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그 친구는 제 전작이 예술인데 왜 세상은 그걸 못 알아주냐고 한탄을 하면서 그 책만 칭찬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죠. 비난하나 그러니까 이따위로 사는 거야. 그러는데 어쨌건 그 친구는 이 책이 뭐 자기는 소설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레드 컴플렉스를 한 겹 벗겨내는 데는 크게 일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짜 그렇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드 컴플렉스로부터 꽤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 책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20, 30대 독자들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 독자들 중에는 실제로 책을 사놨는데 빨치산 이야기라는 말에 책을 못 들추고 있다. 생각하기가 싫다. 이런 리뷰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후 분들은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집안에 한두 분쯤은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20, 30대 분들은 역사를 일단 모릅니다. 몰라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건 알룰로북스 나와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다가 헐, 빨치산이 지리산 옆에 있는 산인 줄. 진짜 빨치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뭔가 산이 아닌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거더라.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야, 누가 봐도 빨치산 한국말 아니냐? 근데 불어라는데 뭐 막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빠르띠 이런 게 이제 변형이 돼서 발음이 빨치산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한국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있는데 모르는 만큼 편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 말쯤에는 20, 30대의 편견 없는 열린 사고가 이 책이 좀 팔리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또 아마도 페미니스트인 것 같은 한 친구가 자기 글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80년대 유명한 운동권이란다. 그러면 뭐 하나? 맨날 술만 처먹고 들어오는데 요즘 애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처먹고라고 써놨어요. 술만 처먹고 들어오는데 근데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뽀뽀하자고 덤벼가지고 자기가 하도 징그러워서 어느 날은 징그럽다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부터 이제 아버지가 다시는 자기한테 뽀뽀하자고 안 하는데 그날 이후 아버지와 나는 서먹서먹해졌다. 그런 꼰대인 우리 아버지에게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이들 세대, 그러니까 편견 없는 20, 30대 세대의 아버지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세대구나. 그래서 이들의 편견 없음은 지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어쨌건 독재 시대를 살아왔던 그래서 조금씩은 학생운동에 민주화운동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지금은 뭐 현실로 돌아갔을지언정 어쨌건 자기들이 독재의 억압을 못 견뎠던 세대였고 그래서 이들이 이데올로기에 편견 없는 자식 세대를 키워낸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크게 따지면 그런 20, 30대 편견 없음이 이 책을 좀 뜨게 해주기도 했고 또 바꿔 말하면 제일 큰 것은 뭐 역시 민주화 운동 세대가 유시민 작가의 말에 바로 움직여 주신다고 하면 뭐 그게 제일 크겠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86 세대가 죄의식 없이 웃고 싶은데 이 책이 죄의식 없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서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 창비 편집부 직원에게 너는 이 책이 왜 나간 거 같냐? 30대
위반이거든요. 왜 나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조금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감이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자기 10권 중에서 한 2-3권씩이 떠봐야 자기 감이 옳은가 아닌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은 책이 워낙에 안 나가니까 떠본 책이 없어서 이 감이 맞든지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병신짓을 하면은요 이런 책이 잘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윤석열 덕을 살다 윤석열 덕을 보는 날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뭐가 넣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다만 제가 이런 고민을 그래서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전작이 저도 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은 7,000부 나가고 이거는 지금 30만 부가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책도 이 책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덩달아서 조금씩은 팔립니다만은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이 차기작을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더니 변호사하는 선배 하나가 야 싸이가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왜 떴는지를 모른단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떴나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망하고 저것 때문에 떴나 하고 저렇게 만들면 또 망하고 있대요. 근데 싸이가 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분석하지 않고 그 곡을 만들었을 때는 다 떴어요. 물론 전 지구적으로 뜬 것은 아니지만 분석을 시작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마도 선배는 저에게 그딴 거 따지지 말고 뭐 네가 또 다음번에 또 팔릴 책을 쓰려고 머리를 싸맨들 답이 없으니 쓰던 대로 써라. 아마도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이런 시기까지를 다 지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쓰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쁘기만 한 때도 없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2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빨산의 딸로 성장기를 보낼 때 아주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 세월을 견뎌내고 났더니 사실은 그 세월 덕분에 제가 역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독특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치산의 딸이 사실은 저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게 저의 개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구례에서 정말 잊혀진 소설가 같고 내 문학도 이 정도로 끝인 것 같다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냥 그 세월에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찾아오는 그분들과 노닥거리며 그분들을 받아들이며 12년의 세월을 지나고 났더니 장편을 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람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늙어서 뜨는 것도 나쁘지 않다. 타락할 일이 없다. 진짜로요. 타락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한 30살 이때쯤 뜨면 사람이 변합니다. 막 여기저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 작가님 막 이러고 그러면 정말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 한갑 다 돼서 뜨니까 아이고 속 보인다 야 뭐 이러면서 속으로 옛날에 잘하지 그랬어 이러고 있고 돈도 옛날 같으면 막 써보고 싶은 데도 많은데 옷을 살라다가도 야 이게 5억까지나 비싼 옷 주고 사 입는 것 비싼 돈 주고 옷 사 입는 거지 66 이딴 거는 백화점 가봐야 뽀대가 안 난다 몸빼나 입는 게 짱이다 그래서 돈 쓸 일도 별로 없고요. 뭐 이러고 나니까 인생이 뭐 떠도 별것 없고 뜨니까 그냥 좀 바빠졌습니다. 바빠지고 안 친했던 애들이 친한 척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옛날 같으면 웬 아는 척이냐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욕먹을까봐 웬일이야 이런 가식을 떨면서 조금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골이라는 데는 솔직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촌에서는 샤넬을 들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혹여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큰일 났다. 자 지금 엄마가 그 장사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빚이 몇 천이라든가는 저 어린 것이 배돼지에 바람이 빵빵하게 차가지고 백 하나에 돈 1,000을 주고 사. 아이고 자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자네가 가서 말 좀 하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질서에 대한 답이 서로를 모두가 다 아는 이런 시골의 마인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타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엄마한테 좀 잘못하잖아요. 바로 와가지고 난리칩니다. 너가 엄마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사람이 아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짜증은 나도. 그래서 조금 더 한동안은 저는 이 시골의 솔직함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작가님 강의를 이제 학수고대 하고 있었거든요. 책도 많이 2시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시간 하고 질문 답변을 받거든요. 그게 좀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책들 다 읽어보셨을 테고 오래전에 읽으신 분도 있고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약간 좀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가능한데 그래도 아주 주춤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저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안 이게 빨치산의 딸 책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것은 소설이지만 이건 실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25살 때 쓰셨다고 하니까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책을 읽으려면은 어느 정도 많이 그 이 자료라든가 이거 뭐 전쟁 상황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쓰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책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 시절만 해도 그런 현대사 서적이 몇 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서적, 브루스 책이나 이런 거 책 몇 권을 일단 읽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전체를 학자적으로 조망하는 책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었는데, 그러나 전체적 흐름은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현대사 공부를 좀 했고요. 그때 당시에 나와있던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란 하나에 얼마였고 반찬은 그때 어떤 것들이었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도서관 가서 몇 달 동안 그 시절 신문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몇 년치를 한 48년, 47년, 46년 해방 후부터 한 50년까지를 한 군데 신문 정도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흐름을 조금 몸에 익히려고 했고요. 제가 한 건 그것뿐이고 제 아버지가 기억력이 매우 좋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큰 흐름을 제가 이해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구술한 것인데 다른 분의 구술과 다르다면 제가 문창과 학생이어서 묘사를 좀 잘했습니다. 좀 디테일한 묘사를 잘할 수 있어서 이거를 실록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정말로 소설이야. 제가 한 것은 뭐 이를테면 그날 달이 좋았다. 그러면 달빛이 휘엄청 어떻게 빛나고 달밤에 뭐 안개가 어쩌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분위기 잡는 묘사를 한 것이지 사실 그 자체는 단 하나도 없는 걸 가져오거나 있는 걸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건 100% 실록이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요즘 좀 출판계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 뜨셨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판례가 뜬다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수입을 물어보셨습니까? 제일 궁금해요. 요즘에 일단 순수 문학으로는
몇 3만 부 이상 나가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000부 정도씩 나가서 10,000부 작가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했다가 제자한테 혼났습니다. 10,000부를 못 파는 작가가 99%라고. 그래서 요즘에 초판을 옛날만 해도 초판 3,000부 기본이었거든요. 지금은 초판 1,000부, 참비 같은 경우도 1,000부, 2,000부 찍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0,000부를 넘기는 작가가 몇 없고 30,000부 정도면 수문학 쪽에서는 제법 나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남들이 떴다고 하니까 뜨는 줄 알지 뭐 저도 얼마를 팔아야 뜨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들은 떠봤자 돈 별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 10%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런 책을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 번 쓰는 거라서 평생의 수입인데 뭐 그러나 어쨌건 제가 번 중에는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뭐 저찬 뭐 한 30만 부 가까이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을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다 못 읽고. 근데 선생님 책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일반인도 인생이 뜨는 거는 우연히 뜨거든요. 근데 작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특별한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다. 근데 하나 의문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동정이 아니라 진실로 한 선생님 그 한 분까지도 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작가가 되셨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뭐 해탈했다고 그래야 되나 승화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 고통을 이기셨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같이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평범한 사람 가치라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따뜻한 분들이셨고,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것에 가리워서 사람들은 그 내면까지 안 보려고 하지만 제가 어디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 발이 가급적 땅에 닿지 않게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차가운 기저귀나 차가운 옷이나 차가운 신발을 신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뚜막에 올려놓거나 부뚜막이 꺼져 있으면 아랫목에라도 신문지를 깔고 제 신발을 데워서 신겨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빨치산의 딸이라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았죠.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고생이라면 난 부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 글 쓰는 사람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없고 이 세계가 원하는 질서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죠. 출세를 하겠죠. 근데 무엇인가 내면에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요. 이제 요즘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때는 그게 대부분 가난, 딸이라고 학교 안 보내주고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요즘은 가정 폭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방임, 뭐 종교에 빠져서 방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남자에 미쳐가지고 딸을 버린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만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인데 왜 못 이겨내고 망가지지 애들이. 나도 견뎌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제 부모님은 한 번도 어디 여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에도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고요. 공부를 안 한 게 한이었지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였지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다 밀어주셨고 이런 부모님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된 친구들은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치산이기 전에 부모로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삶을 불평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장 강렬하게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4년을 경험했고요. 산에서 내려온 이후 어떻게 해도 그보다 나았습니다. 굶어 죽진 않았고요. 내가 이렇게 막 춥다고 불평하면 아버지가 야 한겨울에 눈만 덮고 자도 얼마나 따신지 아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반찬 투정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 밥 먹자가 지름 묵세 그러셨어요. 밥상 차리라는 말을 지름 묵세 그러셨어요. 기름. 차 기름, 휘발유. 그게 왜 그러시냐면 아버지가 산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이라 보급 투쟁을 진짜 가면 한 10명쯤 죽고 쌀 한 주 먹고 이런 정도의 보급 투쟁을 가는 건데 아버지가 가는 길에 정말 마지막 걸음에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쓴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동지들이 보급투쟁을 갔다가 누군가가 계란 하나를 들고 와서 아버지 입에 넣어줬는데 그 계란이 위에 닿는 순간 눈을 뜰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음식을 먹는 게 뭘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먹는 즐거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 휘발유에 기름 떨어지면 그러니까 차에 휘발유 떨어지면 넣듯이 그냥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셨으니까 반찬 투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웠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원망한다거나 한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사회주의자였잖아요. 자신이 선택한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러면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같은 반대자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저놈의 이놈의 세상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죠. 세상만 잘 만났으면 네가 아버지가 한 자리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그런 한탄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한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현실인식, 냉정한 현실인식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세상을 중학교 때는 탓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저만큼 안 괴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각기 색깔이 다른 거겠죠. 문제는 각자가 자기 고통과 자기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서 자기의 트로피로 만드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과 담배를 같이 피우는 우정을 나눴던 그 노란머리 여고생이 실존 인물인지 가공 인물인지 궁금하거든요. 실존 인물이랑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꾸 다들 그 육사 못 간 그 오빠 그것도 다 가공입니다. 여기 떡집 언니 거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우파 친구. 근데 그분도 사실은
네, 신문 보면서 싸운 거 투닥거린 것만 사실이고 그 가족사는 다 가공으로 지어낸 것이고 저희 친척들 얘기는 다 가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척들은 물론 소설을 읽는 지식인은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누군가에게서 말을 들으면 이미 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그 상처를 또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바꿨고요. 근데 그 대신에 여기 친척들이 겪은 얘기는 구례 사람들 누군가가 겪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몰아서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노란머리 소녀는 사실은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한 10몇 년쯤 전에 10년, 한 20년 다 돼갈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상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생들이 술, 담배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아마 아버지 시절에는 술, 담배를 일찍 하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너그러우셨는데 교복 입고 학교 근처에서 하는 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례 농고라고 이제 농고는 다 이제 별로 비전 없는 친구들이 가는 데인데 거기 그래서 이제 깡패 조직으로 건너가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학교 담장에 기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우리 아버지가 보고 그 예의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따온 건데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그러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맞으셨습니다. 아빠가 보필이한테. 근데 그러면 보통 포기를 하거나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죠.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마 일본 말일 건데 이런 말을 이렇게 자기 각오를 다닐 때 잘했거든요. 요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다음날 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을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번을 갔다가 결국은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좀 학교에서 100m 떨어진 데로 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그 한 친구가 실제로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손 떼고 싶은데 구례에 있는 한은 손을 뗄 수가 없으니 자기를 좀 먼 데로 숨겨달라 해서 아버지가 강화도에 아는 친구 집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갖다 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장 아마도 소설적인 가공의 냄새가 나는 게 그 베트남 소녀였는데요. 좀 의도적으로 만든 캐릭터이긴 합니다. 기왕이면 한군에 나아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약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게 이왕이면 여성이면 좋겠고 미성년자면 좋겠고 그것도 시골에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 가장 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공의 캐릭터를 구상했습니다. 그 아버님은요, 그 사회주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고 또 그 사회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회주의를 선택한 게 1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한 22살, 3살 정도 한국 전쟁 무렵에 나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철도 노조에 있을 때 광주 일고 다니던 친구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전달받았고 우리 대학 시절 운동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무슨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책 몇 권을 이렇게 아마 일어로 된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고요. 그런 책을 몇 권이나 읽은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지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행정가의 면모 같은 게 좀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되게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진보적인 분들, 어떤 진보적인 분들께서는 분노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6.25는 잘못된 전쟁이다. 사회주의자는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저희 아버지 판단은 미군이 주도 면밀하게 김일성이 오판을 내리도록 그래서 먼저 전쟁을 걸어오도록 유도했고 거기에 넘어갔다. 이게 일본의 일기라는 그 책을 쓴 기자의 관점인데 저희 아버지는 몇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쨌건 미국의 전략에 속아서 전술에 속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쨌건 전쟁으로 가장 상처 입는 것은 민중이고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건 김일성의 아무튼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은 진다. 몇 가지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1번은 일단 물량에서 싸울 수가 없다. 아버지가 곡성 분당위원장일 때 이제 가을 추수 무렵이고 이래서 이제 그 들판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미국 헬기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해서 텅 빈 벌판에 아버지 혼자 있고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해서 기총수사를 하는데 수천 발을 쏘더래요. 총을. 우리는 총알 하나가 없는데 그리고 미군 총 주워다가 쓰고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만한 총탄을 벌일 수 있다면 이 싸움을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고 저도 그것도 꽤 일리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북한의 시스템에 대하여 한 두 가지쯤을 비판하셨는데 일단은 추수가 끝났을 때 세금 걷는 방식 그러니까 물론 전쟁 중이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가장 농사가 잘 된 논을 표본으로 삼아서 거기에 뭐 이만큼을 재면 나달을 다 셌대요. 하나하나. 네. 이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저러면 누구도 어떠한 농민도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자마자 저 지주보다 더한 새끼들이라고 그런 말이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인심이라고 있는 것인데 가장 잘된 놈을 나락의 한 톨 한 톨을 이 세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인정머리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가장 안 된 놈도 했어야죠. 그렇게 몇 군데 표본을 해서 평균치를 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관료적이다. 이 시스템이 아직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분노당을 이제 전남 도당위원장을 6.25가 터지니까 전남 도당위원장을 북한에서 데려온 사람을 앉혔는데 실무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이 동네의 일을.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노동자셨대요. 탄광 노동자셨는데 전남 도당위원장이 이런 행정 업무를 모르는 자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몇 번을 말을 해도 무산 계급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위원장 자리에 앉혀놓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건 이번 전쟁은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현실 인식 굉장히 유연하고 현실의 삶에 뿌리박고 있는 현실 인식 같은 게 저희 아버지의 가장 뛰어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을 아버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쭉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본적 뭐 사회주의자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천의 얼굴이 있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그게 집합이 돼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버님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버님 어머님의 축복을 비록 결핍이나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 축복을 나름대로 그 누구보다 많이 받고 또 풍부한 감성을 전수받고 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버님은 상당히 인간관계학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회 이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그 당시에 와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계셨던 아주 뛰어난 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 이런 점, 어쨌건 유연하게 현실을 본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냥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산에서 아이들이 피치 않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원장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전 조직원이 다 죽는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내려보내면, 그 집으로 내려보내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빨갱이가 지금 다녀갔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다 같이 죽는 거라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이런 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성 분당에서도 아이가 한번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하다가 그 친정집으로, 그 산모의 친정집으로 사람 연락책을 보냈대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그 동네 우물가에 가면 어린 아이가 하나 있을 건데 니네 씨니까 업둥이라고 하고 데려다가 길러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냥 이성적 태도라면 쟤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부 싸움은 하신 적 없으세요? 부진장하십니다. 이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흠뻑 죽잖아요. 소설. 유물론자. 소설. 그렇죠. 같이 아니죠. 아버지가 90% 지십니다. 혹시 작가님 아버님한테 어떤 이현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그런 게 있는지, 저희는 보통 책으로 알고 있는 이현상 선생님에 대한 얘기든지,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이현상 선생님하고 관계 맺은 어떤 것들을 회의는 좀 했을 것 같은데, 아버님 기억 속에 아버님한테 들었던 어떤 이현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네, 아버지는 전남 도당이고 이현상 선생님은 남부군이라서 둘이 접점이 없고요. 저희 엄마가 남부군 소속으로 이현상 부대의 정치 지도원이었는데 그게 이현상의 거의 비서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현상 평전이라는 책의 대부분의 기억이 다 엄마 이야기시고요. 뭐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지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안 논리적입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는 이현상도 잘못했으면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주의라면 우리 엄마는 이현상 선생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한 번 자기가 믿은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의 여인이고, 그래서 북한 분노당 숙청당하면서 이현상을 비판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지령이 내려와서 전 남부군 부대가 다 모여서 이현상을 비판할 때 우리 엄마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상 선생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현상 선생이 48년부터 나랑 우리랑 같이 여기에 있었는데 무슨 미제의 앞잡이란 말이냐 이러고 대들다가 우리 엄마도 평당원으로 강등되었고, 이현상 선생님도 강등돼서 내려가시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우리 엄마가 말하는 이현상은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좋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이현상은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못 배웠거나 누가 됐든 10몇 살짜리에게도 다 존대를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그 시절에는 되게 귀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드문 일이 그러니까 매우 드문 일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간부 보존 운동을 한다고, 간부들은 그래도 아무리 굶주릴 때라도 뭐 콩 한 줌이든 쌀 한 줌이든 이런 걸 비상식량을 갖고 있게 했는데 그런 거를 늘 남을 털어준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곤란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드문드문 들려준 이 현상은 뭐 이를테면 그 어느 오락회 초창기에 오락회가 한번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게 무식한 그러니까 배우 글자도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렇게 감성적이고 풀피리를 잘 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풀풀이를 불고 있으니까 이현 선생이 옆에 앉아서 그 곡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는 먼 동무는 해방되고 좋은 세상이 오면 꼭 예술을 하라고 예술을 할 사람이요 뭐 이랬대요. 이런 말이랄지 또 자기 이제 맨 마지막 즈음에 자기 연락원 집이 진주인가 그래서 진주 부근에 어디에 있다가 이제 보급투쟁을 해오라고 내려보내면서 그 둘이서 있다가 보냈는데 이현상 선생이 자기가 쥐고 있던 마지막 홍안줌을 주면서 그랬대요. 살 수만 있다면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꽤 이데올로기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남부군을 쓴 이태 씨가 그분은 이제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평생 2명의 사람을 존경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현상이고 이현상 선생에 대한 존경심으로 쓴 책이 남부군이고 그 동급으로 존경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건 뭐 본인이 아시겠죠 뭐 왜 그런지는. 그 외람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가님 보면 그 유난히 제가 좀 손에 그 눈이 많이 가요. 까매가지고요. 아니 손이 그 다른 그죠? 그 엄청 네. 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생 어릴 때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좀 고생을 많이 아니요. 저 어릴 때 가난한 공주로 컸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가 저한테 일 시키지 않았고요. 공부하라고 거의 문 닫아놓고 나물도 못 캐게 했고요. 일을 안 해봤습니다. 시골 살지만 나물도 잘 안 캐봤고요. 근데 손은 그냥 큽니다. 아버지 손이 되게 컸습니다. 아마도 유전이겠죠. 좀 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한테요? 제가 보면 책을 다 읽으면서 아주 계속 머리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아, 엄마 얘기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하여간 불에 이제 자기 다 없어져 가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 한번 대줄 걸.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도 무지간에 이제 그런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그때 며칠 갔어요 그 대목이. 그 엄마가 그 말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아빠는 정말로 저희 엄마를 여자로 사랑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 엄마는 전 남편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 그대로 이렇게 맨날 그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주로 아빠 편이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랑 더 친했고 성향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아버지 가고 나셔서 되게 후회를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좀 대줄 걸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좀 잘해줄 걸 그랬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살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갖다가 쓴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본인은 나는 내 아빠 엄마가 빨갱이였다라는 걸 공개하고 활동을 18살에 딸을 쓰고 난 때부터요. 네.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 저희가 지난 작년 7월달에 대류학교 국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리산에 한번 놀러 가자래 1박 2일로 갔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또 거기 중에 김강곤 찬우락 아시죠? 그분이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진달래 산천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매달 세 번째 토요일 날마다 빨치산들의 유적을 다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그거를 또 가꾸고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보존하고 이런 팀이 있다고 해서 그 팀들이 갈 때 따라갔거든요. 저도 처음 가봤을 그때 제가 작가님 모를 때입니다. 가봤는데 구례 분당터라고 한데 가봤더니 진짜 뭐 이게 등산로를 따라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가보니까 진짜 아지트가 크게 있는 거예요. 밥도 해 먹고 거기서 뭐 우물도 있고 뭐 이게 그걸 보고서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작가님 이제 그 빨치산 이야기 이제 알아가지고 책을 보니까 빨치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을 많이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 보 이상 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고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 그죠? 과거에는 빨치산 하면은 그런 말을 이렇게 담기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4월달에 또 한번 가려고 했다가 입산 금지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산불 조심. 산불 조심이 안 돼가지고 가을에 가기로 했는데 가을에 가시게 되면은 한번 작가님도 한번 일정 맞춰가지고 저희 한번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네. 근데 뭐 강연이 10월까지 거의 차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물론 한해도 꼭 맞춰가지고 지나산천 쪽으로 가게 되면 한번 가시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백운산 그 신사 바로 앞에 백운산에 아버님 무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덤은 아니고요. 네. 그냥 사실은 저는 이 글처럼 뿌리고 싶었는데 이 소설처럼 아버지는 제 아버지인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생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승낙을 안 하셔서 그냥 이제 백운산 한제라는 곳에 수목장을 했는데 진짜로 저희 아버지는 죽으면 썩어질 몽둥이라고 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6월 한째 묻더라고요. 수목장을 해도.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부덩이 파고 그냥 이불을 쏟아서 지금쯤은 다 거름이 되셨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남기지 않는 게 제 목표여서 원래는 그 나무로 조그만한 걸 뭐 비석처럼 만들어서 나무는 썩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또 진달래 산천 팀이 또 그걸 돌로 다가 바꿔놔가지고 그건 저의 뜻은 아닙니다. 저는 쓰러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는 제 아들에게는 야 엄마는 언젠가 가걸랑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도 되는데 어디 가기 귀찮으면 어디 수세식 변기에 버려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바다로 흘러갔으면 거기 밥이 되겠죠. 선생님 책 내용이 아니고 인터뷰 영상에 봤는데 그 친척들의 선생님은 좀 이렇게 작가라든가 이쪽으로 하시니까 사회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사회 불이익을 본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많죠. 일단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 연자제가 80년, 79년인가 80년에 해제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희 친척들은 공무원도 못했고 당연히 육사 이런 지원할 생각도 못했고요. 뭐 좋은 직장 원래 그때는 뭐 해외 드나드는 일도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뭐 상사 이런 데 취직도 안 되기도 했고요.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갔는데 깡패 시동생이 있었는데 빨갱이 누구 오빠 때문에 자기 인생은 사실 어차피 깡패인데 누구 빨갱이 오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고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많이 받으셨죠. 근데 그거야 뭐 저희 집만 그랬겠습니까? 이 책을 이렇게 딱 보면은 동화책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작가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제 요구사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표지를 보고 이 책이 빨갱이 얘기인지를 모르게 해달라.
네, 속아서 살 수 있겠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전략이. 사실 저 원래 9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오늘 지난 토요일 날 남은 수제 맥주 갖고 오셨죠? 아, 예. 홍어회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제 맥주, 홍어 무침, 그다음에 이제 족발. 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 오늘 또 이후에 또 다른 또 일정이 계시는데 아, 저희하고 약속된 시간이 또 한 20분 남았으니까 옆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네, 연락해 주시고 정전해 가는 게 박수.